내 세상은 갈치조림 한 접시의 짠맛 속에서 무너져 내렸다. 그날 저녁, 나는 온 가족의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마지막 요리는 손자 민준이가 가장 좋아하는 갈치조림이었다. 민준이가 달콤한 뒷맛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기에 나는 설탕을 반 스푼 더 넣었다. 음식이 식탁에 오르자마자 사돈 어르신 최경희 씨의 젓가락이 가장 먼저 뻗어나왔다. 그녀는 갈치 살코기 한 점을 집어 입에 넣고 천천히 몇 번 씹더니 미간을 잔뜩 찌푸렸다. 짜다. 이 소금은 돈 주고 사는 게 아니냐. 짜서 죽을 지경이네. 우리가 나이 들면 싱겁게 먹어야 한다는 걸 모르느냐.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오랜 세월 고된 노동으로 인해 둔해진 내 고막을 정확히 꿰뚫는 바늘 같았다. 또다시 이런 식이었다. 내가 무엇을 하든 그녀는 항상 흠을 잡았다. 계란은 덜 익었고 채소는 너무 익었고 밥은 딱딱했다. 이 집에서 나는 영원히 합격점을 받지 못하는 견습생이었다. 나는 습관적으로 참으려 했지만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는 손자 민준이를 흘끗 보았다. 그의 밥그릇에는 내가 방금 얹어준 갈치조림이 수북이 쌓여 있었다. 12년, 나는 민준이를 꼬박 12년 동안 키웠다. 그의 입맛은 엄마 지민이보다 내가 더 잘 알고 있었다. 나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가능한 한 온화한 어조로 설명했다. 사돈 어르신, 제가 오늘 간을 좀 세게 했나 봅니다. 하지만 민준이가 이 맛을 좋아해요. 조금 짜야 밥 반찬으로 좋다고요. 이 설명은 마치 화약통에 불을 붙인 격이었다. 최경희 씨는 즉시 목소리를 높였다. 민준이가 좋아한다고? 민준이가 몇 살인데? 얘가 건강에 대해 뭘 안다고? 너는 지금 아이를 망치고 있는 거야. 너는 우리가 편안하게 사는 꼴을 못 보는 거지? 일부러 우리를 괴롭히는 거지? 아닙니다. 내 목소리는 약간 떨렸다. 아니라고? 그녀는 벌떡 일어나 손가락으로 내 얼굴을 찌를 듯이 겨누었다. 너는 마음에 불만이 있는 거지? 우리 집 식구들이 모두 너에게 의지한다고 생각해서 마음이 불편한 거지? 딸 지민이와 사위 준혁은 옆에서 침묵하며 마치 아무 상관없는 흙 인형처럼 앉아 있었다. 그들은 이런 장면에 익숙했고 나의 양보에도 익숙했다. 내가 또다시 헛된 변명을 하려고 입을 여는 순간 소파 쪽에서 검은 그림자 하나가 맹렬히 달려왔다. 내 12살 손자 민준이었다. 그는 성난 작은 표범처럼 얼굴 가득 분노를 띠고 온 힘을 다해 내 정강이를 세게 걷어찼다. 우리 외할머니 괴롭히지 마. 그의 날카로운 외침은 독이 묻은 비수처럼 순식간에 내 심장을 꿰뚫었다. 정강이에는 격렬한 통증이 터져나왔고 나는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졌다. 뒤통수가 바닥에 둔탁하게 쿵 하고 부딪혔다. 세상은 그 순간 소음이 차단된 듯 정지했다. 나는 차갑고 심지어 축축한 바닥 타일 위에 누워 천장이 낡고 미세하게 누렇게 변색된 조명을 바라보았다. 귓가에는 최경희 씨의 가식적인 비명과 지민이의 뒤늦은 엄마. 괜찮아요. 라는 외침, 그리고 승리감의 최경희 씨 뒤로 숨은 민준이의 헐떡이는 숨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들을 수 없었다. 내 머릿속에는 마치 필름이 빨리 감기듯 내가 애써 잊으려 했던 수많은 순간들이 성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딸이 막 결혼했을 때 최경혜 씨는 모든 친척들 앞에서 내 손을 잡고 싱글벙글 웃으며 말했다. 정숙 씨, 당신 퇴직금이 그렇게 많으니 지민이네를 잘 도와줘야지. 우리 집은 당신 같은 큰 부자에게 의지하고 있잖아. 그때 나는 그저 농담으로 여겨 어색하게 웃으며 이 무거운 책임을 받아들였다. 민준이가 3살이던 겨울, 한밤중에 갑자기 39도까지 열이 났다. 나는 혼자서 두툼한 옷을 입고 뜨겁게 달아오른 민준이를 안고 병원 접수처의 차가운 의자에 밤새도록 앉아 있었다. 딸과 사위는 따뜻한 이불 속에서 다음 날 출근을 위해 몸을 축내야 한다며 집에 있었다. 의사는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다. 의사는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다. 아이 부모는 어디 갔어요?
아이 부모는 어디 갔어요? 작년 여름 온 가족이 공원에 갔을 때도 최경희 씨는 민준이 앞에서 끊임없이 말했다. 친할머니가 너를 제일 아끼지. 봐라. 외할머니는 늙어서 장도 보고 밥도 해야 해서 너랑 놀아줄 시간이 없어. 친할머니가 최고야. 매일 너랑 놀아줄 수 있잖아. 그 이후로 나는 민준이의 한때 맑았던 눈빛에서 나를 향한 미묘한 거리감을 느낄 수 있었다. 이 모든 것이 예전부터 계획된 수순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지불한 돈은 당연한 의무로 여겨졌고 내가 바친 노동은 값싼 하녀의 도움으로 취급되었으며 내가 베푼 사랑은 가족이라는 부드러운 칼로 수도 없이 난도질당했다. 그리고 오늘 내가 피땀 흘려 키운 손자가 입만 살아서 남을 이간질하는 친할머니를 위해 나에게 가장 치명적인 일격을 가했다. 그 발길질은 내 정강이 뼈를 부순 것이 아니라 내가 평생을 지켜왔던 가정이라는 환상을 산산조각 냈다. 아프다. 정말 아프다. 하지만 정강이의 극심한 통증보다 더 심한 것은 마음속에 괴눈과 함께 무너져 내린 폐허였다. 나는 천천히 말없이 차가운 바닥에서 몸을 일으켰다. 울지도 않았고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다. 그들의 놀라움, 죄책감 또는 고소해하는 시선 속에서 나는 벽을 짚고 한 걸음 한 걸음 이상하리만치 평온하게 내 방으로 걸어 들어갔다. 문이 딸깍 하고 닫혔다. 그것은 내 지난 삶의 어리석음을 닫는 소리이기도 했다. 내 방은 작았다. 겨우 10평 남집, 북향이라 1년 내내 햇볕 한 줄기 들지 않았다. 이 120평짜리 집은 나와 남편이 평생을 분투하며 마련한 것이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나는 가장 좋은 안방을 딸과 사위에게 내주었다. 햇볕이 가장 잘 드는 작은 방은 손자 민준이에게 주었고 최경희 씨는 손님방에 머물렀다. 그리고 나는 이 집에서 가장 눈에 띄지 않는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다. 나는 불을 켜지 않았다. 창밖에서 스며드는 희미한 빛이 방을 밝고 어두운 두 부분으로 나누도록 내버려 두었다. 나는 침대 옆으로 걸어가 침대 밑에서 먼지 쌓인 나무 상자를 끌어냈다. 상자를 열자 내 모든 보물들이 들어있었다. 가장 위에는 낡은 사진첩이 있었다. 고인이 된 남편 김영호 씨와 나의 결혼 사진이 보였다. 사진 속 그는 기운이 넘쳤고 나는 붉은 전통 홀례복을 입고 수줍게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때 나는 그와 결혼하면 온 세상을 가진 줄 알았다. 그가 떠난 지 20년, 나는 혼자서 딸을 키우고 공부시키고 결혼시키고 아이를 돌보았다. 이 가정을 지켜나가면 영호 씨도 하늘에서 편안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사진첩 아래에는 모서리가 달아해진 더 작은 가죽 수첩이 눌려 있었다. 이것은 내가 10년간 기록한 가계부였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펼쳤다. 그 안에는 내 단정한 글씨로 이 가정을 위해 지출한 모든 큰 금액들이 빼곡히 기록되어 있었다. 2014년 8월 이지민, 박준혁 결혼. 가전제품 일체 구매 총 68억만 원. 2016년 3월 박준혁 차량 선구매 계약금 5천만 원 지원. 2018년 11월 민준이 피아노 학원 등록 및 피아노 구매 3억여만 원. 2020년 6월 박준혁 주식 투자 손실 빚 8천만 원 대위 변제. 2022년부터 현재까지 매월 생활비 3억만 원 보조. 총 한 줄 한 줄 마치 날카로운 칼처럼 지난 세월 나의 희생을 피 흘리듯 종이 위에 그리고 내 심장 위에 새겨놓았다. 나는 이런 것을 결코 따지지 않았다. 자식을 위해 돈을 쓰는 것은 당연하다고 항상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무조건적인 희생이 무조건적인 존경으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잊고 있었다. 이 가계부 옆에는 짙은 붉은색의 책자가 조용히 놓여 있었다. 바로 등기부 등본이었다. 소유자란에는 내 이름이 또렷이 적혀 있었다. 김정숙. 나는 손가락을 뻗어 그 세 글자를 조용히 어루만졌다. 이것은 내가
김정숙이 피땀으로 일궈낸 알식차였다. 하지만 나는 이곳을 스스로를 가두는 감옥으로 만들어버렸고 한 무리의 배은망덕한 사람들이 내 땅 위에서 위세를 부리도록 허락했다. 내가 왜 그래야만 했는가? 내가 어머니이고 외할머니이기 때문인가? 아니다. 나는 무엇보다도 나 자신이었다. 하나의 결심이 내 마음속에 이미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땅을 순간적으로 뚫고 나와 미친 듯이 자라났다. 나는 등기부 등본과 그 작은 가계부를 조심스럽게 함께 놓았다. 그리고 상자를 닫고 다시 침대 밑으로 밀어 넣었다. 이 모든 것을 마친 후 나는 일어서서 창가로 걸어갔다. 창밖은 이미 어둠이 내렸고 도시의 불빛은 영원히 지지 않는 가짜 번영처럼 반짝였다. 나는 아래 작은 광장에서 나와 비슷한 또래의 할머니들이 화려한 옷을 입고 신나는 음악에 맞춰 에어로빅을 추는 것을 보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내가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편안하고 자유로운 미소가 가득했다. 예전에 나는 항상 이 시간쯤이면 부엌에서 산더미처럼 쌓인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가끔 창문을 통해 그들을 보면서 마음속으로는 심지어 약간의 경멸감을 느끼기도 했다. 그들이 한가롭게 시간을 낭비한다고 생각했다. 이제와 생각하니 얼마나 우스운가. 정말 한가롭게 시간을 낭비한 것은 스스로를 무극가정부로 살면서 희생으로 존경을 얻으려 했던 나였다. 다음 날 나는 아주 일찍 일어났다. 평소처럼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 나타나자 거실의 분위기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최경희 씨와 지민이 그리고 사위 준혁의 시선이 조심스럽게 나에게로 향했다. 그들의 눈빛에는 탐색과 약간의 불안감이 섞여 있었다. 나는 그들을 무시했다. 냉장고를 열어 계란, 우유, 빵을 꺼내 능숙하게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내 표정은 평온했고 마치 천장을 뒤흔들 것 같았던 폭풍은 아무 상관없는 환상일 뿐인 듯했다. 내 평온함은 분명 그들을 안심시켰다. 아침 식탁에서 최경희 씨는 이례적으로 나에게 계란 하나를 얹어주며 가식적인 효심을 보였다. 정숙 씨, 계란 좀 드세요. 어제는 오리가 너무했어요.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란을 받아들고 나지막이 말했다. 지나간 일입니다. 그들은 이 세 글자가 나의 용서와 타협을 의미한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순종적인 김정숙이 돌아왔다고 생각했다. 출근할 사람은 출근하고 학교 갈 사람은 학교에 가고 집에는 마침내 나 혼자 남았다. 나는 앞치마를 벗고 방으로 돌아가 문을 닫고 잠그었다. 그리고 서랍에서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던 구형 휴대폰을 꺼내 새 유심카드를 꽂았다. 나는 첫 번째 전화를 걸었다. 고등학교 동창 박미경에게였다. 그녀는 현재 이 도시에서 유명한 부동산 전문가였다. 전화가 연결되자 미경이의 시원시원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머, 정수가. 이게 웬일이야? 무슨 일로 나한테 전화를 다 했어? 나는 인사 없이 곧바로 본론을 말했다. 미경아, 부탁 좀 들어줘. 강남에 있는 내 집. 햇살마을 아파트 단지 120평짜리 그 집 말이야. 지금 시장에 내놓으면 가장 빨리 처분하는데 얼마나 걸릴지 평가 좀 해줘. 전화기 너머의 미경이는 잠시 멍해지더니 목소리가 진지해졌다. 무슨 일 있어? 그 집이 네 유일한 집이잖아. 팔면 어디서 살 거야? 상관마. 내 목소리는 나조차도 낯설게 느껴질 만큼 냉정했다. 나는 가장 빠르고 깔끔한 거래를 원해. 가격은 좀 양보해도 돼. 미경이는 잠시 침묵하더니 한숨을 쉬었다. 알겠어. 네가 그렇게 결정했다면 내가 도와줄게. 그 아파트 단지 집들은 학군 때문에 인기가 많아서 한 달 안에는 분명 팔릴 거야. 오늘 오후에 바로 사람 데리고 가서 사진 찍고 인터넷에 올릴게. 아니, 나는 그녀의 말을 끊었다. 당분간은 방문객 받지 마. 지금은 너희 내부 시스템에만 올려두고 내가 연락하면 그때 손님 데리고 와서 집 보여줘. 네 말대로 할게. 전화를 끊고 나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즉시 두 번째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이번에는 조카 이서준에게였다. 그는 대학교에서 법률을 전공했고 지금은 로펌에서 일하고 있었다. 서준아, 나 외숙모 정숙이야. 외숙모님,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세요? 조카의 목소리는 매우 정중했다. 너한테 법률 상담을 좀 받고 싶어서. 나는 마음을 가다듬고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물었다. 만약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내 이름만 단독으로 올라가 있는데 지금 내 가족이 그 집을 회수하고 팔고 싶은데 가족들이 협조하지 않고 이사 가지 않을 경우 내가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조카는 내 질문에 놀란 듯 했지만 그의 직업의식은 훌륭했다. 곧바로 전문적인 답변을 해주었다. 외숙모님, 그런 경우 우선 그들에게 서면으로 기한 내에 이사할 것을 통보해야 합니다. 만약 기한 내에 이사하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승소 판결을 받은 후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체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대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될 겁니다. 더 빠른 방법은 없을까? 더 빠른 방법이라면 우선 변호사를 선임해서 정식 내용 증명을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때로는 정식 내용 증명 하나만으로도 좋은 압박 효과를 주어 그들이 자발적으로 이사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알겠다. 그럼 서준아, 이 일을 너에게 맡길게. 나를 대리해서 가장 강력한 내용 증명을 준비해줘. 내 명의의 부동산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 달 이내에 이사할 것을 통보하는 내용으로. 수신이는 내 딸 이지민으로 해줘. 전화기 너머에는 긴 침묵이 흘렀다. 조카는 어렵게 입을 열었다. 왜 숙모님,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신 건가요? 아주 분명해. 내 목소리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서준아, 이 일은 너만 믿는다. 비용은 시장가로 정상적으로 청구하면 돼. 알겠지? 두 번째 전화를 끊자 나는 허탈감을 느꼈다. 의자에 기대어 창밖을 바라보았다. 하늘은 맑고 햇살은 좋았다. 내 삶은 기이한 정상 상태로 접어들었다. 낮에는 여전히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을 오가는 주부였다. 장을 보고 밥을 하고 빨래하고 빨래하고 청소하는 일 하나 빠뜨리지 않았다. 얼굴에는 옅은 거리감 있는 미소를 띄었고 말수가 적었으며 예전처럼 그들의 일상생활이나 식사에 대해 묻지도 않았다. 그리고 그들은 이런 평화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듯했다. 최경희 씨는 더 이상 트집을 잡지 않았고 지민이는 가끔 과일을 사오기도 했다. 사위 준혁은 나를 보면 정중하게 어머니라고 불렀다. 민준이의 그 발길질은 최경희 씨가 나를 앞에 데려와 재앙에 가까운 사과를 시켰다. 그날 나는 부엌에서 채소를 다듬고 있었다. 최경희 씨가 민준이의 팔을 잡고 쭈뼛쭈뼛 들어왔다. 정숙 씨, 민준이가 잘못을 알았다고 해서 특별히 사과하러 왔어요. 그녀는 손자의 등을 세게 밀었다. 민준이는 고개를 숙이고 눈을 피하며 이빨 사이로 몇 마디를 억지로 뱉어냈다. 외할머니,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반성의 기미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고 간유된 형식적인 말뿐이었다. 최경혜 씨는 즉시 옆에서 거들며 하장된 어조로 말했다. 보세요. 아이가 잘못했다고 하잖아요. 아직 어려서 뭘 모르니 어른이 너무 따지지 마세요. 피는 물보다 진한 거 아니겠어요. 나는 손에 든 채소를 내려놓고 손을 닦으며 조용히 그들의 연극을 지켜보았다. 나는 화나지도 않았고 감동하지도 않았다. 내 마음은 이미 죽은 물처럼 어떤 파문도 일으키지 않았다. 나는 그저 피식 웃으며 과일 바구니에서 귤 하나를 꺼내 까서 민준이에게 건넸다. 알았다. 나는 말하고는 몸을 돌려 다시 채소를 다듬었다. 내 반응은 분명 최경혜 씨를 당황하게 했다. 그녀가 예상했던 시나리오는 내가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며 손자를 안아주거나 적어도 잘못을 뉘우치면 좋은 아이지 같은 상투적인 말을 몇 마디 하는 것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내 평온함은
그녀에게 불안감을 안겨주었지만 그 불안감은 곧 그들의 점점 부풀어 오르는 욕망에 의해 대체되었다. 그들은 폭풍이 지나갔고 어느 날 저녁 식사 후 온 가족이 거실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지민이가 아무렇지도 않은 듯 입을 열었다. 엄마, 제 동료들은 요즘 다들 차를 바꿨어요. 우리 차는 산 지 거의 5년이 다 돼서 낡고 좁아서 주말에 민준이랑 놀러 가기도 불편하고. 어때요? 그녀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최경희 씨가 즉시 알아듣고 말을 이었다. 맞아요. 민준이가 이제 다 컸으니 더 크고 안전한 차로 바꿔야죠. 나는 소파 반대편에 앉아 스웨터를 뜨개질하고 있었는데 그들의 말에 손의 움직임이 멈칫했다. 보라, 이것이 그들의 사과 뒤에 숨겨진 새로운 잔의 시작이었다. 그들의 눈에는 내 몸과 내 돈이 그들이 마음대로 취할 수 있는 사유재산이었다. 나는 고개를 들어 그들의 기대감 가득한 얼굴들을 바라보며 천천히 웃었다. 차 바꾸는 건 큰일이지. 그건 나중에 얘기하자. 내 어조는 매우 온화했지만 거절의 의미는 분명했다. 지민이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최경혜 씨는 입술을 삐죽거렸다. 결국 아무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거실의 공기는 분명 차가워졌다. 나는 고개를 숙여 다시 스웨터를 뜨개질했지만 마음속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나는 조카 서준이의 내용 증명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것이 이 가식적인 평화를 완전히 찢어버릴 선전포고가 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이미 만반의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기다리는 동안 나는 비밀스러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바로 자산 이전이었다. 나는 낡은 물건들을 정리해서 공간을 만들겠다는 핑계로 내 작은 방에 쌓여있던 잡동사니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내가 수십 년 동안 모아온 모든 가구와 살림이었다. 모든 물건 하나하나에 추억이 담겨 있었다. 딸 지민이는 가끔 고개를 내밀어 흘끗 보더니 귀찮다는 듯 말했다. 엄마, 이런 낡은 것들은 뭐하러 두세요? 진작 버렸어야죠. 나는 그저 웃을 뿐 그녀와 다투지 않았다. 그녀는 그들이 낡은 것이라고 부르는 이 물건들 속에 내 모든 귀중품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나는 젊었을 때 모아두었던 금팔찌, 금목걸이, 그리고 남편이 남겨준 금반지를 붉은 천으로 조심스럽게 싸두었다. 내 모든 통장, 신분증, 주민등록 등본, 그리고 몇몇 중요한 서류들을 철제 상자에 넣어두었다. 그리고 3번에 걸쳐 개미가 이사하듯 이 물건들을 몰래 집 밖으로 가져나갔다. 내가 간 곳은 시내에서 가장 큰 은행이었다. 그곳에서 나는 가장 작은 금고를 빌렸다. 차갑고 엄숙한 금고시에 처음 들어섰을 때 나는 오히려 기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이곳의 공기는 집이라고 불리던 곳보다 훨씬 편안했다. 나는 금은 장신구들을 넣어두었다. 그것들은 나의 젊은 시절 아름다움의 증명이자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나의 미천이었다. 두 번째로 넣은 것은 모든 신분증이었다. 이제부터 내 인생은 나 스스로가 통제할 것이다. 세 번째로 가져간 것은 2가지였다. 하나는 10년간 기록한 나의 작은 가계부 원본이었고 다른 하나는 남편 김영호 씨와 나의 결혼 사진첩이었다. 은행 직원은 내 손에 들린 낡은 사진첩을 보고 약간 느낌을 받았다. 은행 직원은 내 손에 들린 낡은 사진첩을 보고 약간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나는 설명하지 않았다. 금고를 열어 이 2가지를 조심스럽게 넣었다. 내 가장 소중한 감정과 가장 강력한 증거를 이 절대적으로 안전한 곳에 봉인했다. 이것은 내가 그 집과 물리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가장 철저한 단절을 시작했다는 의미였다. 은행을 나서자 햇살이 눈부셔서 눈을 뜨기 어려웠다. 나는 오가는 사람들로 북적이는 거리 한가운데 서서 스쳐 지나가는 낯선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처음으로 홀로 서 있는 것이 이토록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 나는 더 이상 누구의 어머니도
누구의 외할머니도 아니었다. 그 순간 나는 그저 김정숙, 곧 자유를 되찾을 독립적인 개체였다. 내용 증명 준비에는 시간이 필요했고 나는 더 이상 그 숨막히는 집에 하루도 더 머물고 싶지 않았다. 나는 핑계를 댔다. 지민이에게 요즘 자꾸 마음이 불안하고 아마도 질환이 재발한 것 같다고 말했다. 천안에 유명한 한의사가 있다고 하니 그곳에 며칠 머물면서 몸을 잘 다스리고 싶다고 했다. 이 이유는 완벽해서 반박할 여지가 없었다. 그들은 내가 아파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었다. 지민이는 심지어 가식적으로 내게 1억만 원을 쥐어주며 아프면 돈 아끼지 말고 치료 잘 받으라고 당부했다. 나는 돈을 받아들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렇게 나는 단출한 배낭 하나를 내고 천안으로 가는 시외버스에 몸을 씌웠다. 하지만 나는 유명한 한의사를 찾아가지 않았다. 내 목적지는 내가 TV와 잡지에서 수없이 보았던 그 해변 소도시, 속초였다. 버스는 내가 60년 넘게 살아온 도시를 떠났다. 창밖 풍경은 점점 낯설어졌다. 고층 빌딩은 낮은 주택으로 가냈고 번잡한 거리는 드넓은 논밭으로 가냈다. 내 마음도 이 드넓은 풍경을 따라 조금씩 편안해졌다. 3시간 후 나는 사계절 내내 봄 같다는 전설의 해변 소도시 속초에 도착했다.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짭짤하고 습한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오랜 세월 쌓였던 내 마음속 응어리를 날려버리는 듯했다. 공기 중에는 익숙한 자동차 배기가스 냄새 대신 낡은 풀 향기와 은은한 바다 매음이 가득했다. 나는 미리 인터넷에서 찾아둔 주소를 따라 현지 부동산 중개소를 찾아갔다. 나를 맞이한 것은 젊은 청년이었다. 그는 열정적이고 친절했다. 어머니, 어떤 집을 찾으세요? 어르신께는 오션뷰 아파트 단지를 추천합니다. 조용하고 녹지가 많고 바닷가와도 가깝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구경시켜주세요. 청년은 전동 스쿠터를 타고 나를 태우고 깨끗하고 정돈된 거리를 지나갔다. 길 양옆으로는 커다란 야자수들이 늘어서 있었고 햇살이 나뭇잎 사이를 뚫고 내려와 바닥에 얼룩덜룩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오션뷰 아파트 단지는 새로 지은 아파트였다. 차량과 보행자 동선이 분리되어 있었고 새소리와 꽃향기가 가득했다. 청년이 나에게 보여준 곳은 3층에 위치한 작은 아파트였다. 방 하나, 거실 하나, 그리고 바다가 보이는 발코니가 있었다. 집은 심플했지만 깨끗하고 밝은 인테리어였다. 나는 발코니로 걸어 나갔다. 멀리 푸른 바다가 햇살 아래 금빛으로 반짝였다. 파도가 모래사장에 부딪히는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다. 마치 부드러운 자장가 같았다. 여기입니다. 나는 청년에게 말했다. 이 집으로 할게요. 오늘 바로 계약할 수 있을까요? 청년은 놀라서 눈을 크게 떴다. 그는 이렇게 시원시원한 손님을 본 적이 없을 것이다. 계약 과정은 순조로웠다. 내가 매매 계약서에 한 글자 김정숙이라고 쓸 때 내 손은 주체할 수 없이 미세하게 떨렸다. 이것은 내가 처음으로 온전히 나 자신을 위해 내린 결정이었다. 이 결정은 그 누구와도 상관없었고 딸을 위해서도 손자를 위해서도 아니었다. 오직 나 김정숙의 남은 생을 위한 결정이었다. 계약을 마친 후 중개 청년이 내게 물었다. 어머니, 정말 대단하시네요. 혼자서 집을 사기로 결정하시다니. 여기로 이사 오실 건가요? 나는 창밖에 끝없이 펼쳐진 바다를 바라보며 길게 한숨을 쉬었다. 나지막이 말했다. 아니요. 저는 제 남은 생을 위한 배표를 사는 겁니다. 자유를 향한 배표를요. 해변 소도시에서 돌아온 후 내 마음은 완전히 평온해졌다. 조카 서준이에게서 전화가 왔다. 내용 증명이 준비되었으니 언제든 보낼 수 있다고 했다. 나는 그에게 이틀만 더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이 기형적인 가족 관계를 완전히 끊어내기 전에 마지막으로 품위 있는 작별 의식을 치르고 싶었다. 그날 나는 그 어느 때보다 일찍 일어났다. 시장에 가서 가장 신선한 식재료를 샀다. 팔딱팔딱 뛰는 농어 한 마리, 비계와 살코기가
적절히 섞인 삼겹살 한 덩이, 그리고 지민이가 가장 좋아하는 닭새우, 민준이가 제일 좋아하는 닭 날개도 샀다. 나는 하루 종일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였다. 찌고, 튀기고, 삶고, 볶으며 내 평생의 요리 솜씨를 발휘해 푸짐한 한상을 차려냈다. 모든 요리는 그들이 한때 꼭 먹고 싶다고 했던 집의 맛이었다. 저녁이 되어 그들이 집에 돌아왔을 때 식탁 가득 차려진 음식들을 보고 모두 놀란 표정을 지었다. 엄마, 오늘 무슨 좋은 날이에요? 이렇게 맛있는 걸 많이 하셨어요? 지민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최경혜 씨도 평소의 까다로움을 버리고 오랜만에 나를 칭찬했다. 정숙 씨, 오늘 수고 많았어요. 나는 그저 담담하게 웃으며 말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갑자기 요리가 하고 싶어서 어서 손 씻고 밥 먹자. 그날 저녁 식사 분위기는 의외로 화목했다. 지민이와 준혁은 회사 이야기를 했고 최경희 씨는 나에게 몇 번이나 반찬을 얹어주었다. 심지어 민준이도 그날의 불쾌한 일을 잊은 듯 입가에 음식을 잔뜩 묻히며 맛있게 먹었다. 그들은 이것이 내가 약해졌다는 신호라고 냉전 끝에 내가 먼저 화해를 청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이것이 내가 그들에게 베푸는 마지막 온정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나는 많이 먹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그들을 바라보았다. 내가 한때 손 안에 넣고 애지중지했던 딸 지민이를, 내 생명의 연장이라고 생각했던 작은 천사 손자 민준이를, 그리고 둥지를 빼앗고도 뻔뻔하게 앉아있는 최경희 씨와 준혁을 바라보았다. 내 시선은 카메라처럼 그들의 모든 표정을 탐욕스럽게 기록했다. 나는 그들의 지금 모습을 기억해야 했다. 내 피땀으로 길러낸 그들의 편안함과 만족감을 기억해야 했다. 그래야 그들이 미래에 나락으로 떨어질 때 내가 조금도 마음이 약해지지 않을 테니까. 식사 후 나는 평소처럼 설거지를 했다. 부엌에서 마지막 접시를 깨끗이 닦아 찬장에 넣었을 때 벽시계를 보았다. 저녁 9시 정각이었다. 나는 앞치마를 벗고 손을 닦은 후 내 방으로 돌아왔다. 새 휴대폰을 꺼내 조카 서준이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메시지는 짧았다. 5글자뿐이었다. 이제 시작해도 돼. 메시지를 보내고 휴대폰을 껐다. 침대에 누웠다. 창밖에서는 이 집에 익숙한 소음이 들려왔다. TV 소리, 지민이와 준혁의 웃음소리, 최경희 씨가 민준이에게 숙제를 재촉하는 소리. 이 모든 것이 나에게는 마치 두꺼운 유리병 너머에서 들려오는 것처럼 아득하고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나는 내일부터 이 모든 것이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 될 것임을 알았다. 이 성대한 가식적인 가족극은 막을 내려야 했다. 그리고 나 김정숙은 더 이상 배우가 아니라 폭풍은 이틀 뒤 저녁에 예고 없이 찾아왔다. 그날 나는 일부러 밥을 하지 않고 거실 소파에 앉아 거의 완성된 스웨터를 뜨개질하고 있었다. 지민이와 준혁이 퇴근하고 돌아와 텅 빈 식탁을 보자마자 얼굴에 불쾌한 표정이 역력했다. 엄마, 오늘 왜 밥 안 했어요? 지민이의 목소리에는 따지는 듯한 어조가 섞여 있었다. 나는 고개도 들지 않고 담담하게 말했다. 피곤해서 하기 싫었어. 너희들 배달 음식 시켜 먹어. 지민이의 얼굴은 더욱 굳어졌다. 막 화를 내려는 순간 문 밖에서 민준이와 최경희 씨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은 학원에서 막 돌아온 참이었다. 바로 그때 나는 지민이가 문 앞 우편함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는 것을 보았다. 봉투에는 인쇄체로 그녀의 이름이 또렷이 적혀 있었다. 어? 누가 나한테 보낸 편지지? 그것도 변호사 사무실에서? 지민이는 투덜거리며 무심하게 봉투를 찢어 열었다. 거실의 모든 시선이 그 편지에 쏠렸다. 나는 하던 뜨개질을 멈추고 고개를 들어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지민이의 표정은 편지를 꺼내는 순간부터 드라마틱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처음에 의아함에서 충격으로, 그리고 믿기지 않는 표정을 거쳐 결국 새하얗게
질린 공포로 변했다. 그녀가 편지를 든 손은 격렬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이게 뭐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목이 졸린 듯 쉬어 있었다. 엄마, 여기 우리가 한 달 안에 이 집에서 나가야 한다고 쓰여 있어요. 이 집을 판대요. 준혁이 성큼 달려가 편지를 낚아채듯 받아들고 재빨리 훑어보았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지민이와 똑같이 굳어졌다. 최경희 씨도 다가왔다. 그녀는 글을 읽을 줄 몰라 안달이 나서 발을 동동 굴렀다. 뭐야? 이사 가라고? 집을 판다고? 거실에는 죽음 같은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모든 시선이 날카로운 칼처럼 일제히 나에게로 향했다. 나는 천천히 손에 든 스웨터와 뜨개 바늘을 내려놓고 일어섰다. 그들의 시선을 마주하며 평온하게 말했다. 네, 이 집 제가 팔 겁니다. 내용 증명에 아주 분명하게 쓰여 있잖아요. 한 달 안에 여기서 나가달라고요. 내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작은 거실의 괴문과 함께 터지는 폭탄 같았다. 엄마, 미쳤어요? 지민이가 비명을 지르며 내 앞으로 달려와 팔을 움켜쥐었다. 그녀의 손톱이 내 살을 깊이 파고들었다. 여기는 우리 집이잖아요. 엄마가 집을 팔면 우리가 어디서 살아요? 민준이는 어디서 살라고요? 여기는 내 집이야. 나는 부드럽게 하지만 지극히 단호하게 그녀의 손을 뿌리치며 한 글자 한 글자 그녀를 바로잡았다. 너희 집이 아니야. 그리고 너희가 어디서 살지는 너희 스스로 고민해야 할 문제야. 김정숙 이 늙은 여우 같은 게 무슨 속셈이야. 최경희 씨도 정신을 차렸다. 그녀는 암사자처럼 달려들어 얼굴을 찡그린 채 으르렁거렸다. 우리 가족을 다 죽이려고 하는 거야? 너는 그렇게 악독해서 하늘의 벌도 안 무섭니? 나는 그녀를 사늘하게 바라보았다. 내가 내 집을 파는 게 무슨 하늘의 벌이야? 최경희 씨, 당신은 내 집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살면서 내 것을 먹고 쓰고 했잖아. 이제 돌려줄 때도 됐지. 사위 준혁의 얼굴은 파랬다 하였다 했다. 그는 이성적인 태도를 유지하려 했었지만 목소리에는 이미 위협이 가득했다. 어머니, 말씀 좋게 하세요. 흥분하지 마시고요. 이 집이 우리 유일한 보금자리인데 어머니가 정말 이렇게 하시면 우리를 길거리로 내모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나는 그들의 흉악하거나 공포에 질렸거나 분노로 가득 찬 얼굴들을 바라보았다. 내 마음속에는 판치의 파문도 없었고 심지어 약간 우스꽝스럽기까지 했다. 보라, 이것이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우고 먹여 살린 가족이었다. 그들의 이익에 손댈 때 그들이 드러내는 송곳니는 그 누구보다 날카로웠다. 길거리로 내몬다고? 나는 비웃었다. 너희는 손발도 있고 직업도 있는데 왜 길거리로 내몰려? 나 같은 60대 노파가 너희에게 기생충처럼 수십 년 동안 빗발려왔는데 내가 바로 길거리로 내몰린 사람이잖아. 말을 마친 나는 그들의 고함과 저주를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몸을 돌려 내 방으로 돌아갔다. 다시 문을 닫았다.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임을 알고 있었다. 길고 긴 전쟁의 서막이 올랐고 이번에는 나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문 밖에서는 히스테리컬한 다툼과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은 문을 부수고 애원하고 저주하는 등 온갖 방법을 동원했지만 나는 일절 반응하지 않았다. 다음 날 그들은 소용없다는 것을 깨닫고 부드러운 전술로 나왔다. 그들은 나를 방에서 나오게 했다. 가족 회의를 열어 자 이야기해 보자는 것이었다. 거실 소파에는 그들 3명이 일렬로 나란히 앉아 마치 삼자대면을 하는 듯했다. 그리고 나는 맞은편의 1인용 소파에 홀로 앉아 재판받는 죄인이 되었다. 최경희 씨가 먼저 공격을 시작했다. 그녀는 어제의 흉악한 모습을 버리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비굴한 어조로 말했다. 정숙 씨, 우리가 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기에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하려는 거예요. 그날 민준이가 당신을 걷어찬 건 잘못이에요. 하지만 이미 사과했잖아요. 시민이도 따라서 훌쩍거리며 울었다. 엄마,
우리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 해도 이렇게까지 하시면 안 되죠. 이 집은 제가 어릴 때부터 자란 곳이고 제 모든 추억이 담겨 있어요. 엄마가 이걸 팔면 제 뿌리를 뽑는 것과 같아요. 정말 그러실 수 있어요. 그들은 한 목소리로 가족이라는 정과 도덕으로 나를 얽어매려 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내 마음은 민준이에게 걷어차여 쓰러진 그 순간 이미 죽어버렸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들고 다니던 가방에서 두툼한 종이 뭉치를 꺼내 탁자 위에 조용히 놓았다. 이게 뭐예요? 준혁이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다. 이것은 제가 그동안 이 가정을 위해 희생한 공로부입니다. 나는 평온하게 말했다. 그것은 내가 조카 서준이에게 부탁하여 내 가계부를 바탕으로 정리하고 출력한 명세서였다. 모든 항목에는 날짜, 사유, 금액이 명시되어 있었다. 나는 첫 번째 종이를 들어 천천히 한 글자 한 글자 읽어 내려갔다. 이지민, 2014년 8월. 네 결혼 때 내가 너를 위해 명품 가전제품 일체를 구매했어. 총 68억만 원. 지민이의 얼굴이 미세하게 변했다. 박준혁, 2016년 3월. 네가 출근이 불편해서 차를 사야 한다고 했을 때 내가 내 노후 자금으로 5천만 원의 계약금을 지불했어. 준혁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최경희 씨, 나는 눈을 들어 그녀를 똑바로 응시했다. 2015년에 당신이 이사와서 지금까지 당신은 여기서 8년 동안 공짜로 먹고 자고 했지. 시세대로 따져서 월세의 수도 전기 가스비까지 합하면 내가 많이 잡지 않아도 1년에 2천만 원, 8년이면 1억 6천만 원이야. 이건 당신의 일상적인 식비와 생활비는 빼고 계산한 거야. 최경희 씨의 울음소리가 갑자기 멈췄다. 그녀의 얼굴은 붉게 변했다. 내 목소리는 차가운 해부용 칼처럼 이 가정의 따뜻하고 온정적인 외피를 한 겹 한 겹 벗겨내고 그 밑에 피 흘리듯 추악한 진실을 드러냈다. 2018년 11월. 민준이의 비싼 사리 피아노, 학원 등록비에 피아노 구매 비용이 400만 원은 내가 냈어. 2020년 6월. 박준혁, 네가 밖에서 주식으로 돈을 잃고 지민이에게 말할 엄두를 못 낼 때 내가 병원비로 모아둔 돈을 꺼내 네 빚 8천만 원을 메워줬어. 내가 이 항목을 읽어 내려가자 지민이가 고개를 휙 돌려 믿을 수 없다는 듯 준혁을 바라보았다. 나는 멈추지 않고 계속 읽었다. 이지민, 22번째 생일 때 네가 원했던 명품 가방을 신용카드로 결제했어. 최경희 씨, 2021년 당신 고향 조카가 서울로 병원 치료를 받으러 왔을 때 세 식구가 우리 집에서 보름 동안 머물렀지. 식비와 생활비 등 모든 경비 3~5억만 원은 내가 냈어. 한 항목 한 항목. 내가 하나를 읽을 때마다 그들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다. 거실의 공기는 마치 얼어붙은 듯했다. 내가 마지막 항목인 매월 생활비 3억만 원 보조를 읽어 마쳤을 때 나는 그 두툼한 종이 뭉치를 그들 앞에 조용히 밀어놓았다. 이것들은 그저 큰 지출 항목일 뿐이야. 일상적인 쌀, 기름, 소금, 간장, 식초, 차 같은 자잘한 것들은 계산할 가치도 없어서 생략했어. 나는 고개를 들어 잿빛이 된 그들 세 사람을 바라보았다. 내 목소리에는 한치의 온도도 없었다. 이제 너희가 나에게 말해봐. 대체 누가 누구를 길거리로 내모는 거지? 내 공로부는 거울처럼 그들 각자의 추악한 얼굴을 비추었다. 짧은 정적 후에는 더욱 맹렬한 폭발이 뒤따랐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최경희 씨가 가장 먼저 벌떡 일어섰다. 그녀는 꼬리가 밟힌 고양이처럼 온몸의 털을 곤두세웠다. 김정숙, 이 배은망덕한 것. 너는 너무나도 인정머리가 없어. 그녀는 내 코앞에 손가락을 들이대며 분노로 온몸을 떨었다. 내가 돈 쓴 게 뭐 어때서? 나는 민준이 친할머니고 네 딸의 시어머니야. 내 아들이 없으니 내가 너희랑 같이 사는 건 당연한 도리 아니니. 네가 나한테 돈 좀 쓰는 것도 당연한 도리 아니야? 당연한 도리? 나는 비웃었다. 최경희 씨,
똑바로 알아도 나를 봉양하고 죽음을 지켜줄 사람은 내 딸이지 당신이 아니야. 나는 당신을 부양할 의무가 없어. 당신이 내 집에 사는 건 정으로 봐주는 거지. 당연한 본분이 아니라고. 이제 그 정은 끝났어. 최경혜 씨는 내 말에 막혀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너는 인정머리가 없어. 너는 천벌을 받을 거야. 라고 되풀이할 뿐이었다. 그리고 내 딸 지민이는 처음의 충격과 남편에 대한 분노를 뒤로하고 곧바로 다시 나에게 화살을 돌렸다. 그녀는 눈이 붉어진 채 눈물이 끊어진 진주알처럼 뚝뚝 떨어뜨렸다. 목소리에는 서운함과 비난이 가득했다. 엄마, 한 가족인데 이렇게까지 따져야 해요? 엄마가 이런 것들을 다 기록해둔 건 처음부터 우리를 경계한 거예요? 그녀는 흐느끼며 말했다. 네, 우리가 엄마 돈을 썼어요. 하지만 엄마는 내 엄마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엄마가 지금 이런 것들을 다 폭로하면 남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겠어요? 엄마를 어떻게 보겠어요? 그들은 엄마가 돈 몇 푼 때문에 친딸까지 버리는 내 몇 푼 때문에 친딸까지 버렸어요. 이 얼마나 완벽한 도덕의 논리인가. 그들의 세상에서는 나의 희생이 당연한 것이고 그들의 요구는 합리적인 것이었다. 내가 한 번이라도 반항하면 나는 냉혈한이 되고 정 없는 사람이 되며 가정의 화목을 깨뜨리는 죄인이 되는 것이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상관없어. 나는 평온하게 그녀의 눈물 어린 시선을 마주했다. 이지민, 내가 신경 쓰는 건 네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는 거야. 네 눈에 나는 도대체 네 엄마였니? 아니면 마음대로 뽑아 쓸 수 있는 현금 자동 인출기였니? 나는 당연히 엄마를 엄마로 생각하죠. 그녀는 다급하게 변명했다. 그래? 나는 나지막이 되물었다. 그럼 네 아들이 입만 살아서 남을 이간질하는 친할머니를 감싸느라 나를 발로 걷어차 쓰러뜨렸을 때 큰딸인 너는 어디에 있었니? 무슨 말을 했니? 뭘 했니? 지민이의 얼굴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다. 그녀는 입을 벌렸지만 한 글자도 말할 수 없었다. 나는 일어섰다. 더 이상 그들과 이런 무의미한 실랑이를 하고 싶지 않았다. 내가 할 말은 다 했어. 한 달이라는 시간을 줄 테니 품위 있게 이사 나가길 바란다. 만약 그러지 못하면 우리는 법정에서 보자. 나는 몸을 돌려 나를 질식시키는 이 재판을 떠나려 했다. 잠깐. 바로 그때 줄곧 침묵하던 사위 준혁이 갑자기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음침했고 약간의 위협이 섞여 있었다. 어머니, 정말 일을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만드시려는 거예요? 그는 나를 노려보며 천천히 말했다. 잊지 마세요. 어머니의 친일손자예요. 어머니가 정말 우리를 모른 척하면 민준이의 앞으로의 생활과 교육 모두 영향을 받을 거예요. 이것이 그들의 마지막이자 가장 악랄한 무기였다. 나의 약점, 나의 외손자를 이용해 나를 위협하는 것. 나는 발걸음을 멈추고 천천히 몸을 돌렸다. 준혁의 마른 독이 묻은 비수처럼 내 마음속 가장 여린 곳을 정확히 찔렀다. 민준이, 내가 품에 안고 저 찬 모금, 밥 한 술 먹여가며 12년을 키운 아이. 그 순간 내 마음이 흔들렸다는 것을 인정한다. 나는 최경희 씨와 지민이의 눈에서 교활한 승리감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거실의 분위기는 다시 일촉즉발의 긴장 상태가 되었다. 그들은 내가 예전처럼 외손자를 위해 다시 타협하고 물러설 것이라고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가슴은 마치 거대한 바위로 짓눌린 듯 답답해서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민준이가 나를 걷어찰 때 그 증오심 가득한 얼굴이 떠올랐다. 그의 우리 외할머니 괴롭히지 마. 라는 말이 떠올랐고 내 마음은 다시 한번 갈기갈기 찢어졌다. 그리고 전례 없는 차갑고 명료한 깨달음이 조수처럼 내 모든 고통과 망설임을 집어삼켰다. 가장 기본적인 존경과 감사조차 모르는 아이. 내가 내 노년을 바쳐 그를 먹여 살린다면 무엇이 돌아올까? 또다시
그의 부모처럼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기생충이 될까? 또다시 끊임없는 착취와 경시의 악순환이 반복될까? 아니, 이번에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눈빛은 칼날 같았다. 처음으로 이토록 날카롭게 최경희 씨의 자만심 가득한 얼굴을 똑바로 음시했다. 최경희 씨. 내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거실의 모든 구석구석에 또렷하게 울려 퍼졌다. 당신은 방금 당신이 이렇게 하는 것이 민준이를 위한 것이라고 했지. 그렇다면 나는 당신에게 묻고 싶네. 내 어조는 잠시 멈췄다. 한 글자 한 글자가 이빨 사이에서 억지로 쥐어짜듯 나왔다. 나는 내 외손자가 당신처럼 입만 살아서 남을 이간질하는 친할머니를 위해 12년 동안 자신을 키워준 친희할머니를 발로 걷어찰 수 있도록 당신이 가르쳤다는 것만 안다. 최경희 씨, 지금 큰 소리로 나에게 말해봐. 내 시선은 그들 각자를 훑었다. 이 집에서 대체 누가 진정한 외인이지? 내 말은 총알처럼 순식간에 최경희 씨의 약점을 강타했다.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핏기가 가셨다. 그녀는 입을 벌렸지만 물 부족에 허덕이는 물고기처럼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다. 맞다. 누가 외인인가? 아무런 혈연 관계도 없으면서 이 집에서 위세를 부리고 이간질하고 아이를 망치는 친할머니인가? 아니면 이 가정을 위해 평생을 바쳤음에도 원수처럼 취급당하는 집의 진정한 주인인가? 이 질문은 마치 시끄러운 사대기처럼 그들 각자의 얼굴을 세게 때렸다. 지민이는 고개를 숙이고 나를 감히 쳐다보지 못했다. 준혁의 얼굴도 극도로 굳어졌다. 나는 논리에서 이긴 것이 아니라 마침내 가족이라는 이름의 가리개를 찢어버리고 그들 모두를 도덕의 수치스러운 기둥에 못 박았다는 점에서 이겼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을 쳐다보지 않고 단호하게 내 방으로 돌아갔다. 뒤에서는 더 이상 어떤 고함이나 위협도 들려오지 않았다. 오직 죽음 같은 정적만이 흘렀다. 그 폭로 이후 집안 분위기는 최악으로 치닫았다. 그들은 더 이상 나에게 말을 걸지 않았고 나도 그들을 신경 쓸 여유가 없었다. 우리는 마치 같은 지붕 아래 사는 낯선 사람들처럼 각자의 길을 갔다. 그들은 미친 듯이 배달 음식을 시켜 먹었고 쓰레기는 문 앞에 쌓였지만 아무도 치우지 않았다. 집 전체는 악취와 먼지로 가득했다. 나는 그들이 이런 식으로 나에게 무언의 항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동시에 그들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 상황을 되돌리려 했다. 지민이와 준혁은 사방으로 집을 보러 다녔지만 곧 절망적으로 깨달았다. 그들 둘의 월급으로는 이 도시의 같은 지역에서 괜찮은 집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의 얼굴은 날마다 더 초조하고 날마다 더 굳어졌다. 최경희 씨도 많이 풀이 죽었다. 더 이상 자랑스러운 공작새처럼 하루 종일 내 앞에서 손자에 대한 자신의 통제력을 뽐내지 않았다. 한 달이라는 기한은 곧 다가왔다. 그날 저녁 나는 방에서 짐을 정리하고 있었다. 문이 조용히 노크되었다. 지민이었다. 엄마, 들어가도 될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약간 떨리고 애원하는 듯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스스로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녀의 뒤에는 손자 민준이도 따라와 있었다. 둘은 내 앞으로 걸어와 쿵 하고 그대로 무릎을 꿇었다. 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손에 들고 있던 옷이 바닥에 떨어졌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지민이가 흐느끼며 내 바지가랑이를 잡고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을 들었다. 저희를 내쫓지 마세요. 제발요. 저희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제가 앞으로 엄마를 잘 모시고 다시는 엄마를 힘들게 하지 않을게요. 민준이도 따라서 울었다. 그는 고개를 조아리며 말했다. 외할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저를 버리지 마세요. 무릎을 꿇고 서럽게 우는 딸과 외손자를 보니 마음이 아프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었다. 어쨌든 그들은 내 몸에서 떨어져 나온 살점이고 내가 직접 키운 아이였다.
징후와 원망은 그 순간 끓어오르는 쓰라림에 의해 모두 대체되었다. 내 손이 뻗어 나갔다가 허공에서 멈췄다. 그 걷어차였던 정강이가 다시 은근히 쑤셔왔다. 그것은 나에게 경고했다. 김정숙, 마음 약해지지 마. 마음 약해지는 대가는 이제 네가 감당할 수 없어. 나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터져 나오려던 감정을 억지로 눌러 담았다. 나는 몸을 굽혀 지민이를 일으켜 세웠다. 일어나? 내 목소리는 약간 쉬었지만 지극히 단호했다. 사람은 스스로 걸어가는 거지. 무릎 꿇고 애원하는 게 아니야. 지민이는 멍하니 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서 마지막 희망마저 꺼졌다. 나는 민준이를 더 이상 보지 않았다. 침대 옆 벽탁으로 걸어가 서랍에서 은행 카드 하나를 꺼내 지민이에게 건넸다. 여기 5천만 원이 들어있어. 비밀번호는 네 생일이야. 나는 평온하게 말했다. 너와 민준이에게 주는 마지막 양육비와 정착금이라고 생각해. 이 돈으로 괜찮은 집을 구해서 너희만의 삶을 시작해. 지민이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나를 바라보았다. 손이 떨려서 카드를 제대로 잡지 못했다. 엄마, 이제부터 저희는 나는 그녀의 말을 끊고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한 글자 한 글자 말했다. 우리는 이제 아무런 관계도 아니야. 말을 마친 나는 정리해둔 여행 가방을 들고 그들을 지나쳐 내가 반평생을 살아온 이 방을 나섰다. 내가 집이라고 불렀던 이곳을 떠났다.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뒤돌아보면 다시는 떠나지 못할까봐 두려웠다. 나는 그들에게 한 달이라는 시간을 주었고 마지막 품위도 주었다. 그리고 나 김정숙도 나 자신의 품위를 찾아 떠나야 했다. 나는 곧바로 해변, 소도시로 가지 않았다. 우선 시내에서 깨끗한 체인 호텔을 찾아 묵었다. 낡은 집과 관련된 모든 후속 절차를 초용한 곳이 필요했고 과거와 완전히 작별할 완충 기간도 필요했다. 집은 아주 순조롭게 팔렸다. 박미경은 역시 부동산 전문가였다. 반달도 채 안 되어 시원시원한 구매자를 찾았고 가격도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높았다. 그날 나는 부동산 거래 센터 로비에 서서 빨간 등기부 등본이 낯선 이름으로 바뀌는 것을 보았다. 아쉬움은 없었고 오직 홀가분한 안도감만이 느껴졌다. 집을 판 돈을 받은 날 내가 가장 먼저 한 일은 통신사에 가서 10수년 동안 사용했던 휴대폰 번호를 바꾸는 것이었다. 낡은 유심카드를 휴대폰에서 빼내 쓰레기통에 버리는 순간 나는 과거의 모든 사람들과의 인연을 완전히 끊었다는 것을 알았다. 일주일 후 나는 그 해변 소도시로 가는 기차에 올랐다. 이번에는 나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나는 오션뷰 아파트의 새 집에 정착했다. 50평 남짓한 아주 작은 아파트였지만 햇볕이 잘 들었고 창문을 열면 푸른 바다가 보였다. 이사 온 첫날 아침 나는 알람 소리나 누군가의 요구에 의해 깨어난 것이 아니었다. 부드러운 파도, 소리와 창문 틈새로 장난스럽게 내 얼굴에 비치는 햇살에 의해 깨어났다.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보았다. 잠시 동안 멍했다. 더 이상 오늘 아침 식사는 온 가족의 입맛을 만족시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할 필요가 없었다. 더 이상 어떤 시장에 가야 가장 신선하고 저렴한 채소를 살 수 있을지 생각할 필요가 없었다. 더 이상 집안 청소, 아이들의 숙제, 사돈 어르신의 기분 같은 것을 신경 쓸 필요가 없었다. 이 하루는 온전히 나 자신만의 것이었다. 나는 발코니로 걸어나갔다. 이른 아침의 바닷바람이 내 머리카락과 잠옷을 스쳤다. 약간 서늘했지만 정신을 맑게 해주었다. 멀리 수평선이 맞닿은 곳에서 붉은 해가 천천히 떠오르고 있었고 바다 전체를 찬란한 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나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공기 중에는 한 번도 맡아본 적 없는 자유의 향기가 느껴졌다. 나는 부엌으로 들어가 지난 수십 년간 가장 간단했지만 가장 풍성한 아침 식사를 나 자신을 위해 만들었다. 부드럽게 끓인 좁쌀죽 한 그릇, 아래층 편의점에서 막 사온 작은 찐빵 2개, 그리고 내가 고향에서 가져온 방법으로 직접 담근 상큼한 김치 한 접시.
나는 아침 식사를 발코니의 작은 식탁으로 가져와 앉아서 천천히 한 입 한 입 음미했다. 죽은 향긋했고 찐빵은 부드러웠으며 김치는 아삭했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오직 나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 먹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아침 식사를 마친 후 나는 예전처럼 서둘러 설거지를 하지 않았다. 그저 의자에 기대어 멀리 하늘을 자유롭게 나는 갈매기들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나는 울었다. 슬픔 때문도 아니었고 서러움 때문도 아니었다. 김정숙인 내가 62년을 살고 나서야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나 자신을 마침내 찾았기 때문이었다. 새 집에서의 날들은 조용하고 규칙적이었다. 내가 가장 먼저 한 큰 일은 주민센터에 가서 노인복지관 강좌에 대해 문의하는 것이었다. 나를 맞이한 직원은 열정적으로 나에게 강좌들을 소개했다. 어머니, 저희 여기 강좌가 정말 많아요. 서해, 한국화처럼 조용한 것도 있고 합창, 에어로빅처럼 신나는 것도 있고요. 뭘 배우고 싶으세요? 나는 예전에 창밖에서 보았던 에어로빅을 추던 사람들의 모습을 떠올렸다. 그때의 나는 그들의 즐거움을 이해할 수 없었다. 이제는 나도 그 즐거움을 한번 느껴보고 싶다고 생각했다. 나는 약간 망설였다. 평생 춤이라고는 쳐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에어로빅반에 등록할게요. 그렇게 나는 노인복지관 에어로빅반의 새내기가 되었다. 첫 수업 시간 나는 거울 속에 운동복을 입고 어색하고 뻣뻣하게 움직이는 내 자신을 보며 민망함에 어찌할 바를 몰랐다. 옆에 있는 다른 수강생들은 나보다 훨씬 잘 추었다. 그들의 춤은 가벼웠고 얼굴에는 자신감 넘치는 미소가 가득했다. 나는 거에 도망치고 싶었다. 바로 그때 내 옆에 앉은 나보다 몇 살 더 많아 보이는 정정해 보이는 한 남자가 웃으며 나에게 말했다. 긴장하지 마세요. 누구나 다 이 단계를 거쳐요. 박자에 맞춰 몸에 힘을 빼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는 이 선생님이었다. 은퇴한 중학교 국어 선생님이셨다. 그의 아내는 몇 년 전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그도 혼자 살고 있었다. 그의 격려 덕분에 나는 천천히 몸에 힘을 빼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왼손 오른발처럼 어색했지만 겨우 박자를 따라갈 수 있게 되었고 마침내 그와 함께 유려한 회전을 완성할 수 있게 되었다. 내가 돌아서서 치마가 휘날리는 그 순간 나는 굴레를 벗어난 나비처럼 느껴졌다.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지만 내 마음은 전례 없이 상쾌했다. 춤추는 것이 이렇게 즐거운 일이었다니. 수업이 끝난 후 이 선생님은 나를 복지관 내 찻집으로 초대했다.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과거의 직업, 각자의 자녀들, 그리고 지금의 삶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나는 내 지난 힘들었던 일들은 말하지 않고 그저 환경을 바꾸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다고만 말했다. 이 선생님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사람은 늙으면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해요. 자녀들은 그들만의 길을 가야 하고 우리도 우리만의 황혼을 즐겨야죠. 그의 말은 내 마음을 정확히 꿰뚫었다. 점점 나는 이 새로운 공동체에 녹아들었다. 에어로빅반 친구들은 모두 열정적이었다. 우리는 함께 수업을 듣고 함께 바닷가를 산책하고 함께 아침 시장을 구경했다. 누가 맛있는 음식을 만들면 이웃에게 한 그릇씩 가져다 주었다. 이곳에서는 아무도 내 퇴직금이 얼마인지 묻지 않았고 아무도 내 부동산을 계산하지 않았으며 아무도 나를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가정부로 여기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나를 평범한 친구로 삶을 사랑하는 동반자로 여겼다. 나는 웃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환한 웃음이었다. 심지어 스마트폰을 사서 사진 찍는 법도 배우고 SNS에 매일의 소소한 일상을 기록하는 법도 배웠다. 내 SNS에는 이른 아침 바닷가의 일출 사진이 있었고 에어로빅 수업에서 우리가 즐겁게 함께 찍은 사진도 있었으며
내가 직접 갖고 온 발코니에서 활짝 핀 제라늄 사진도 있었다. 모든 사진은 나 김정숙이 아주 잘 살고 있음을 선언하고 있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어느새 가을이 되었다. 낡은 집을 팔고 남은 돈은 해변 아파트를 사고 어떤 돌발 상황에도 대비할 노후 자금을 남겨둔 후에도 상당한 금액이 남아 있었다. 나는 이 돈이 예전처럼 은행 카드에 조용히 잠자면서 차가운 숫자로 남아있기를 원치 않았다. 나는 그것이 내 인생의 경험과 풍경으로 변하기를 바랐다. 나는 더 대담한 결정을 내렸다. 여행을 가기로 했다.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제주도 10일 여행 상품을 예약했다. 평생 처음으로 혼자 떠나는 먼 여행이었다. 나는 한라산의 설경과 제주의 푸른 바다를 보았다. 제주도의 전통시장과 아름다운 해안도로를 거닐며 젊은 아가씨처럼 화려한 옷을 입고 다양한 포즈를 취하며 많은 사진을 찍었다. 함께 여행하던 관광객들은 내가 늘 이렇게 자유롭고 여유로운 노파인 줄 알았다. 몇 달 전만 해도 내가 부엌과 가정이라는 굴레에 갇혀 근심 가득한 김정숙이었다는 것을 아무도 알지 못했다. 여행의 마지막 코스는 제주도의 어느 작은 마을이었다. 그곳의 작은 가게에서 나는 예쁜 한지와 붓을 샀다. 그날 밤 게스트하우스의 희미한 불빛 아래에서 나는 고인이 된 남편 김영호 씨에게 편지를 썼다. 편지는 길었다. 나는 그에게 우리가 살던 집을 팔았다고 이야기했다. 딸은 다 컸고 손자도 다 커서 더 이상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다. 편지의 끝에는 이렇게 썼다. 영호 씨, 나는 예전에는 항상 그 집을 지키고 우리 딸과 외손자를 지키는 것이 당신이 내게 남긴 모든 것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이 잘 지내면 당신도 편안할 거라고 생각했죠. 이제야 비로소 깨달았어요. 나 자신을 지키고 나 자신이 즐겁고 품위 있게 사는 것이 당신과 우리 관계에 대한 최고의 기념이라는 것을요. 이제 알게 된 것을 용서해 주세요. 그리운 정수기가 편지를 다 쓰고 나는 정성껏 접었다. 다음 날 나는 제주도의 한 사찰에 갔다. 사찰의 소각로 앞에서 나는 이 편지를 직접 그에게 태워보냈다. 그 편지가 불꽃 속에서 조금씩 재가 되어 바람에 흩날리는 것을 보며 내 눈물은 마침내 참을 수 없이 흘러내렸다. 그 눈물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 반평생을 참고 또 참으며 살아왔던 나 자신과 가장 철저하게 작별하기 위한 눈물이었다. 여행 후 삶은 다시 평온해졌다. 어느 주말 저녁 나는 이 선생님과 에어로빅반 친구 몇 명을 내 새 집으로 초대해 식사를 함께했다. 나는 직접 부엌에서 요리 솜씨를 발휘해 푸짐한 한상을 차려냈다. 그 중에는 내 인생을 바꾸어 놓은 그 갈치조림도 있었다. 친구들은 작은 식탁 주위에 둘러앉아 이야기꽃을 피웠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발코니 문은 열려 있었고 노을의 잔해와 부드러운 바닷바람이 함께 불어들어왔다. 이 선생님은 젓가락으로 갈치 살코기 한 점을 집어 입에 넣고 천천히 맛본 후 진심으로 감탄했다. 정숙 씨, 이 솜씨 정말 대단하네요. 이 갈치조림은 짜지도 싱겁지도 않고 간이 딱 맞아요. 다른 친구들도 모두 찬사를 아끼지 않으며 내 요리 솜씨가 셰프 못지않다고 칭찬했다. 나는 내 앞에 놓인 술잔을 들었다. 그 안에는 나 자신을 위해 따른 여틀 레드 와인이 담겨 있었다. 나는 창밖의 노을에 금빛으로 물든 웅장한 바다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눈앞에 진심 어린 환한 웃음을 짓는 얼굴들을 보았다. 내 눈가가 살짝 촉촉해졌다. 나는 술잔을 들고 그들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 나지막이 말했다. 네, 이제부터 제 인생의 간은 제가 직접 맞출 겁니다.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10,000개의 구독이라는 작은 목표를 달성하는데 몇 번째 구독자가 되어주실 건가요? 지금 바로 구독해주세요. 채널의 성장을 함께 지켜봐 주시길 진심으로 초대하며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음 회에서 만나요.